중국이요.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복론에 대해서 톤다운을 하고 있다는데요. 왜 갑자기 중국 언론이 차분해졌는가? 무차별적 보복을 이야기하고 대통령까지 거론해서 비판하던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후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그런 사설을 환구시보가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언론은 박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중국을 방문한 6명의 더민주 의원에 대한 한국의 비난 기사들을 소개하는 글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환구시보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이치있고 강력하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사설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중 양국은 그래도 떼어낼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로 대립할 것까지는 없다. 양국 국민은 언젠가 이 경색 국면이 끝날 것이고 한중 관계도 더 성숙해질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사드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안보에 있어서 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한국도 경제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징벌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징벌을 운운하다니요. 정말 웃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저거가 언제 둥펑 미사일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서 한국을 겨냥을 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자, 우리보다 경제에서 저들 규모가 더 크다고 징벌을 운운합니까? 자, 요즘 같은 나라에 센 놈이 약한 놈은 마음대로 팔을 비틀어도 되는 겁니까? 자, 환구시보는 또 한중 양국이 모두 손해를 잇는 방식으로 한국에 교훈을 줘야 나중에 좀 더 신중할 거다. 그래서 중국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너네들도 손해를 같이 입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주요 뉴스 포털은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은 6명이 중국에 도착했고 박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했는데요. 일부 의원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했다. 이렇게도 소개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계기로 중국의 톤이 좀 달라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미국 외교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즉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중국에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결국 대한국 제재 압박인데 사실상 이것은 중국의 발등을 찍는 행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드라고 이 한국이나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상당히 전문가죠.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외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 보면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행동은 중국 국익에 손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나이드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자국 경제와 한반도 내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입지 않고 한국에 보복할 능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이 한국인들의 반발을 일으켜 왕성히 협력하고 있는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한중 정상이 직접 만나 고위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 사오밍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베이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6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이 다음날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심도 있게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중국의 희망사항이고요. 저는 박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중국에 말려드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통일된 한국에서는 결국은 장래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안 좋게 가게 되면 중국의 이익에도 손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시작하면 현재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의 중간재나 부품들이 한국이 좋아서 수입을 하겠습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벌써 돌렸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관계들은 서로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대가로 그렇게 형성된 거지. 중국이 한국 거 팔아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국의 중국 수출품이 대부분이 뭐 12개 정도의 주요 부품 중간재 소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만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맞대응 조치를 했을 때 중국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중간재나 이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것이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걸 완성해서 조립하는 중국이 피해가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음만 딱 제대로 먹고 있으면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 내부의 이 간첩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그것이 무슨 연예인에게 먼저 시작되고 관광에 시작되려고 한다. 치맥 축제에 보낼 사람을 취소했다.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예. 중국인이 와서 한국에 치맥 축제 해봤자 지자체하고 업체에서 맥주하고 예? 치킨 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장 정리할 중국인이 먹고 남긴 닭배딱이나 맥주 깡통도 다 치우고 의자하고 테이블까지 다 제공하고 심지어 그것도 못해서 연예인들까지 지자체 돈으로 불러서 쇼를 해 제낍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 걸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런 내용의 제목이 아직도 나옵니다. 중국 사드 배치로 한국 제품 무역 보복 나서나. 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인데 2000년 마늘 파동으로 한 차례 낙인 효과를 겪은 국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저 농림부 있었습니다. 마늘 파동 잘 압니다. 그때 워낙 한국이 중국에 어설펐고 서로 교류 초창기였기 때문에 헐레벌떡 조금 놀랐습니다만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인들이 마늘 파동을 당했습니까? 농민들이 당했지요. 원래 농민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피해의식도 많고요. 그래서 좀 시끄러웠지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마늘 파동을 당한 것처럼 낙인 효과가 운운합니까? 낙인 효과라는 거는 한번 안 좋은 일을 당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기업인들이 안 좋은 일 당해본 게 있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농민들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 물건 팔아먹는 한국 기업들 때문에 왜 마늘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했고 기업인들은 그때 낙인 효과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프리라이드 무임승차했던 거지요. 농민들의 희생 위에 말은 똑바로 합시다. 자, 201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WTO는 정치, 군사 등 다른 목적과 무역 간 연계를 못하도록 한 게 기본 정신입니다. 특정국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이 금지를 했습니다. 특정국에만 이 어떤 특혜를 허용하면 스파게티 효과로 공정한 교육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스파게티 효과라는 것은 삶은 국수를 사발에 넣으면 얽히고 설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특정한 나라에만 이득을 주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도 중국의 첫 번째 교역 파트너인데요. 중국 내 수입 점유율만 보더라도 11%가 넘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많이 이루어져 무역 구조가 기업 간보다 기업 내 무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어떤 무역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A사의
어떤 부품 소재가 중국의 현지에 있는 한국의 그 동일 계열 기업에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주요 주력 교역 제품이 체종제냐 소재 부품이냐에 따라서 무역 보복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대일본 무역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주요 부품들이 그 소재 부품이 일본에서 많이 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 부품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일본 수출에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공 단계별 무역 구조에서 중국과의 거래 내역을 보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소재 부품이 예상외로 높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 경로를 보면 초기에는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양만 단순히 늘려 성장하는 외연적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에서 루이스 전환점이라 해가지고 농촌에서 노동 공급이 중단돼서 임금이 급등하는 시기, 지금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왔죠.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그 이후에는 생산 요소의 효율성을 중시해 성장하는 내연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경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 거품, 물가 폭등 같은 심각한 성장통을 걷는데 지금 중국이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무한대의 노동력이 있고 무한대의 자본이 있어서 이 숫자만 늘리면 계속 중국의 규모는, 무역 규모는, 경제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제 중국에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는 시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 긴축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데 중국이 이런 긴축 정책을 하려면 핵심이 이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나 과열되어 있는 경제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 대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중국의 금리 인상이 실패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2차 긴축에 있어서 선진국이,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를 대폭 내리니까 이 중국의 금리는 높고 선진국의 금리는 낮으니까 이런 금리 차이를 노린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한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에 더 몰려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요 몇 년 전에는 더 심화됐죠. 자, 그래서 중국이 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한만이 유입, 통화 팽창, 부동산 거품, 물가 폭등, 추가 금리 인상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지금 둔화되어서 7%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더 단행하면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경착륙을 하지 않고 이 잠재적 성장률 수준으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어려워지니까 글로벌 전략과 위안화, 국제화 뭐 이딴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울 거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에서 무역 보복에 나서면 직접적인 WTO 내 분쟁 해결 기구가 그냥 안 있습니다. 중국 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이 시비가 걸렸을 때 중국은 한마디로 무역을 통제하는 나라로서 미국이나 다른 EU 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집권만 하면 시비를 걸어서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려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아마 중국을 달아매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 4대 자유화 분야 중 국제 이 규범 통제로부터, 즉 WTO와 같은 국제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달라이라마 효과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것은 특정국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지금 망명가 있는 달라이라마인데, 누가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중국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보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보복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의 경우 사람과 이 서비스 이동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상용 비자 제한과 한류 형사 중단 조치가 대표적인 달라이라마 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사람과 서비스 제한 아닙니까? 즉 상품 분야에서도 위생검증과 같은 비관세 장벽 기술 요건을 강화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요.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면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생선이라든지 각종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증을 강화하면 중국이 얼마나 비위생적인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강화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드 배치로 우려되는 무역보복 조치는 감정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민일보 등 중국의 사드 관련 기사 중 80% 이상이 전문가라고 칭하는 한국 사람의 기고와 한국에서 형성된 추측성 여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재원의 지적입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마무리 지어서 이야기할 건 뭔가 하면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한다라는 기사나 발언을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매체에 인용당할 수 있는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대한상공회의소가요. 왜 정치권에다 대고 중국과 관련된 한마디로 경제보복이나 무역보복 운운을 하면서 이 사드 문제에서 이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발언들을 지속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이들 경제 관련 단체들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그런 걸 지적하면 또 중국에서 당할까봐 겁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장사꾼이죠. 그야말로 삼류 장사꾼이죠.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데 경제단체들도 적극 나서기 바라고요. 언론들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